오늘은 비트코인 슈퍼사이클의 신민철 작가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작가님 오늘도 셀프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 채널 멘탈이 전부다에서 돈과 투자에 관한 얘기를 전해드리고 있는 신민철 철이형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작가님 이 비트코인 슈퍼사이클이 그 책방 서점에서 반응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반응이 너무 좋으셔서. 네, 제가 순간 너무 좋아가지고 당황을 했는데. 책방까지. 경제경영에서 5위까지 올라가고 네. 지금 이제 거의 뭐 탑 100에는 계속 들어가고 있고 네. 오프라인에도 진열도 돼 있더라고요. 네, 이렇게 관심이 뜨거운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만큼 이제 비트코인이 인지도가 올라가기 시작했고 네.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기 시작했기 때문에 네. 책도 잘 팔리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실제로 뭐 제가 뭐 이렇게 너무 빈소리가 아니라 책을 직접 읽어봤더니 너무 좋더라고요. 네. 진짜 돈을 벌기 위해서는 꼭 읽어봐야 될 책이 그렇죠. 아닌가.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면 한번 또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원화로요 7,200만 원까지 갔다가 한 6,900까지 주말간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또 거의 7,200까지 다시 이렇게 회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좀 궁금해하시는 게 그 6,900까지 좀 떨어졌을 때 얼마 안 되긴 하지만 이런 조정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뭐 굉장히 정상적인 수준의 조정이고요. 네. 지금 그 현물 ETF 승인되고 나서 아무래도 ETF 이슈에 따라서 가격 변동이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지난주 같은 경우에 그 그레이스케일이 현물 ETF 승인되고 나서 지금까지 빠져나간 돈만 70억 달러가 넘어요. 네. 엄청나게 많은 물량이 이제 그레이스케일에서 빠져나가고 있고, 그리고 최근 그 단기 투자자들 한 6개월 이내 투자자들의 평균 그 매수 단가가 4만 달러가 조금 안 돼요. 네. 그다음에 현물 ETF들의 평균 매수 가격도 한 4만 2천 달러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그 달러 가격으로 대략 5만 2천 달러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평균 가격이 현재 가격보다 훨씬 낮은 거죠. 네. 뭐 그렇다면 당연히 차익 실현 물량이 어느 정도 있을 수밖에 없고, 뭐 기껏해야 뭐 3%에서 5% 이내의 그 정도의 조정은 뭐 사실 조정이라 부르기도 어려워. 그냥 단순한 차익 실현이 좀 있었다. 그냥 그 정도로 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느낄 때요, 그 카카오톡에 이제 여러 커뮤니티가 있잖아요. 비트코인.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이렇게 봤더니 많은 분들이 한 6,900 이렇게 떨어지니까 드디어 이제 기다리던 조정이 왔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순식간에 또 다시 금방 그렇게 생각보다 안 떨어지는 것 같아서 좀 이렇게 섣불리 좀 판단을 한다면 이거 좀 기다리는 세력들이 아직 기다리는 분들이 많은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까지도 해봤는데 어떠신가요? 네, 기다리는 조정은 오지 않죠. 왜 그러냐면은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는 모두가 지금 돈을 싸들고 가격이 내려가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가격이 조금 내려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겠죠. 네, 당연히 남들보다 내가 먼저 사려고 하겠죠. 그러면서 금세 그 돈이 들어오고 돈이 들어오면 가격이 다시 오르겠죠. 가격이 오르기 시작하면 조정 없나 보다 하면서 또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마저도 사죠. 그런 식으로 하면서 잠깐 떨어졌다가 이렇게 급격하게 다시 회복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비트코인 가격이 조금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그 기다리는 조정이 안 오는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됩니다. 그 주말이라 그 기관들이 비트코인 ETF를 살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또 오늘까지도 휴무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조정이 또 나타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네, 뭐 가능성이 있죠. 왜냐면은 지난주 같은 경우에 2월 셋째 주 같은 경우에 비트코인 현물 ETF를 통해서 거의 매일 하루에 평균 1만 개씩 비트코인을 현물 ETF들이 매입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5만 달러 기준으로 1만 개라고 하면은 뭐 5억 달러가 넘는 돈이죠. 그게 매일같이 하루하루 매일 그렇게 매수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매수세가 밑에서 받쳐줬다는 건데 이제 주말 동안에는 그런 매수세가 발휘되기 어렵죠. 그렇다 보면은 소매 투자자들이 만약에 매도를 한다면 그거를 받쳐줄 물량이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변동성이 발생할, 특히 하방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최근에는 이제 주말에 좀 커졌다라고 예상해 볼 수 있겠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해하는 것들이, 그러면은 조금 그 비트코인 매수를 시점을 좀 앞당겨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네. 지금 실제로 조금
모멘텀이 강력해진 거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흔히 이제 중간 고점이라고 하는 가격대가 각 사이클의 그 중간 과정에서 한 번씩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난 사이클 같은 경우에도 2019년에 가격이 거의 중간에 4배 가까이까지 올랐다가 그 다음에 거의 50% 이상까지 하락을 했던 그런 사례가 있고, 그 이전 사이클도 중간에 가격이 중간 고점을 찍는 게 한 번씩 있어요. 이번에는 타이밍적으로 언제였냐? 보통 반감기 전에 일어났는데 그 타이밍이 바로 이번 현물 ETF 승인되기 직전에 거의 5만 달러까지 갔던 네. 그게 이제 그 중간 고점이거든요. 근데 보통 이 중간 고점을 다시 뛰어넘는 게 한 6개월 정도 조정을 거쳤다가 네. 반감기 지나고 나서 보통 그 뚫어왔어요. 네. 근데 이번에 최초로 거의 그 중간 고점이 있었던 지 한 달밖에 안 돼서 조정을 끝내고 그 중간 고점을 넘어버렸죠. 그러면은 역사상 처음으로 반감기 이전에 중간 고점을 돌파한 게 돼요. 그렇다면 이미 속도가 꽤 많이 빨라졌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사이클이 전반적으로 앞으로 당겨졌을 가능성이 지금 어느 정도 보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확신할 단계는 아니에요. 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그 아까 하루에 진짜 1만 개씩 비트코인을 매수하는 이런 엄청난 수요가 앞으로도 계속 지속된다고 봐야 되는 걸까요? 100% 확신할 수는 없지만 지금 지난주에 그 유입량이 역대 최고 유입량이었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고 보통 승인되면은 그 첫째 주가 가장 유입이 많거든요. 네. 그리고 점진적으로 줄어드는데 오히려 아니었어요. 첫째 주가 유입이 좀 많았다가 둘째 주에는 반대로 순유출로 돌아섰다가 셋째 주에 다시 유입으로 돌아서고 그 다음에 이제 지난주, 그 다음에 지지난주, 넷째 주에 폭발적으로 상승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상황으로 보면은 유입량이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네. 하지만 이게 뭐 계속 지속될 거다라고는 함부로 장담할 수는 없지만 지금 이미 1만 개라고 하면 지금 하루에 새로 생산되는 비트코인이 900개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10배가 넘는 양이에요. 그러면 이게 계속 유입이 안 되고 이게 한 4분의 1로 감소한다라고 하더라도 하루 생산되는 비트코인의 3배 정도가 그 현물 ETF로 들어가는 겁니다. 네. 그러면 공급보다 수요가 훨씬 많은 거니까. 그리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는 현물 ETF만 얘기하고 있는 거지 현물 ETF 외에는 뭐 안 삽니까? 그런 다른 수요들까지 생각을 한다면 지금 엄청난 공급 부족의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그 마이클 세일러 그분도 뉴스 보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점점 시간이 갈수록 수요가 공급의 10배가 될 거다. 그걸 깨달을 것이다. 알아차릴 것이다. 이런 얘기 하는데 그런 맥락인 건가요? 그렇죠. 지금은 모르죠. 왜냐하면은 비트코인이 하루에 뭐 1만 개씩 지금 지난주에 현물 ETF로 들어갔다는 거 아시는 분이 몇 분이나 계세요? 맞아요. 모르죠. 지금 영상 보시는 분 100분 정도 있으면 아마 한 분 정도 아시지 않을까? 대부분 모르세요. 그 다음에 하루에 생산되는 채굴량이 900개라는 거 아시는 분이 얼마나 있을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몰라요. 예. 뭐 그분들을 모르는 걸 비난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비트코인에 관심이 없었고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았으면 모르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몰라요. 하지만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 올라요. 그러면 관심도가 늘어나겠죠? 관심도가 늘어나면 찾아보는 사람들이 많아지겠죠. 그렇죠. 그러면 제일 먼저 뭘 찾아보겠어요? 이런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부터 찾아볼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사람들이 하나하나 이걸 알게 되죠. 그럼 아는 사람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점점 더 수요가 폭증할 가능성이 생기죠. 그렇군요. 그러면은 조금 섣부른 그 판단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작가님께서 보실 때 앞으로 비트코인의 가격 조정폭이 이전만큼은 크지 않을 것 같고 또한 그 하방 경직성 그런 게 조금 더 단단해졌다. 뭐 이렇게는 좀 볼 수 있을까요? 이미 단단해진 게 확인이 되었고요. 왜냐면은 이번 사이클에서 반감기 이전에 지금 20% 정도 되는 조정이 4번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난 사이클에는 거의 30% 가까이 되는 조정이 그 정도 있었고 지지난 사이클에는 40% 되는 조정이 그 정도 있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미 40%, 30%, 20%로 하방 경직성이 강해진 거예요. 네. 근데 이건 너무 당연한 게 시가총액이 그때보다 훨씬 크잖아요. 그래서 무거운 자산일수록 변동성이 줄어드는 것은 뭐 당연한 거니까요. 네. 그렇군요. 그러면 작가님께서 이제 책의 제목도 이제 비트코인 슈퍼사이클이고 책에서 이번 반감기는 비트코인 슈퍼사이클로 이전과 다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그 말씀해 주셨던 그 공급 측면에서 네. 매수 세력들이 이전보다 많아졌다. 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겠네요. 네, 뭐 슈퍼사이클이라고 하는 거는 간단해요. 한 가지 사이클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이클이 복합적으로 작용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가장 메인적으로 그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사이클이 뭐냐면 하나는 공급이 줄어드는 공급 충격 사이클. 네, 이게 반감기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수요가 늘어나는 수요 충격 사이클. 이게 바로 금리 인하로 인한 유동성 확장이에요. 네. 지금 공급 그 충격이 일어나는 공급 사이클은 4월로 지금 예상이 되어 있죠. 2024년 4월. 네. 그 다음에 금리 인하와 함께 유동성 확장이 일어나는 수요 충격 사이클은 지금 2024년 5월에서 6월로 네. 시작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시간이 겹치죠. 네. 음. 이 두 가지가 일어나는 거 플러스 하나가 더 겹치는데 그게 뭐냐면은 대규모 채택입니다. 아. 기관들이나 펀드들에 의한 대규모 채택. 그 대규모 채택이 일어나는 계기가 됐던 게 이번 현물 ETF 승인이죠. 네, 이렇게 여러 가지 사이클이 복합적으로 겹치면서 강력한 공급 충격과 수요 충격, 그러니까 공급 대비 수요에 지나치게 많은 과다 수요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지금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요즘에 이제 웅달책방에 비트코인 이제 그 컨텐츠를 이렇게 올리니까 댓글에 이제 비트코인 영상 개수가 조금씩 늘어나나 봐요. 그랬더니 이제 댓글에 고점 신호라고 이제 물량 떠넘기고 나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댓글이 달리기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뭐 한국에서 그 비트코인 영상 찍으시는 분들이 물량 넘겨봐야 거의 진짜 세 발의 피도 안 되는 수준이고요. 아무 의미도 없는. 지금 방금 전에 제가 뭐라 그랬나요? 하루에 5억 달러면 얼마예요? 6천억이 넘는 거죠. 하루에 6천억이 넘는 돈이 지금 ETF로만 들어오고 매일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영상 찍으시는 분들이 그거 백날 넘겨봐야 아무 의미도 없는 수준이고요. 간에 기별당 가는 거고. 지금 반감기가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슈퍼사이클이 뭐와 뭐에 의해서 일어난다고 했나요? 공급 충격, 수요 충격. 공급 충격 4월 반감기, 수요 충격 5월에서 6월, 금리 인하. 지금 시작도 안 했어요. 네,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무슨 고점 신호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렇군요. 네. 그럼 작가님 그 요즘 그 비트코인 또 공부하다 보면은 이제 온체인 데이터 같은 거에 관심을 좀 갖게 되잖아요. 그래서 혹시 작가님께서 현재 조금 주목하고 있는 온체인 데이터가 몇 개 좀 있으실까요? 온체인 데이터 중에서 가장 이제 쉬운 거는요. 구글 트렌드라고 있어요. 이거 이제 인간 지표를 활용하는 건데 방금 말씀하신 것 같아요. 구글 트렌드에 가셔서 대한민국에 놓고 비트코인으로 넣고 검색을 해보시면 비트코인 검색량이 어느 정도인가를 확인해 볼 수 있거든요. 그럼 최근 5년 정도로 놓고 검색을 해보면은 이제 지난 사이클 고점일 때와 비교해서 지금 고점이 비슷해지면 이제 고점이 왔다는 거잖아요.를 알 수 있는데 지금 여전히 최저 수준이고 그 다음에 검색 지역을 미국으로 놓고 이제 미국이니까 영어로 비트코인 써야죠. 네. BITCOIN 제가 친절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를 넣으시고 검색을 해보시면 마찬가지로 트렌드를 알 수 있는데 역시나 거의 그래요. 현재 최저 수준입니다. 그렇구나. 뭐 어려운 온체인 데이터는 사실 여러분들이 파악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 구글 트렌드, 그냥 구글 가서 검색하신 다음에 나오면은 바로 나오는 지표고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 뭐 썸네일에 그 비트코인이 늘어난다 같은 인간 지표는 이거는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기 쉽습니다. 웅달 책방만 보고 그렇죠. 야 이거 고점 신호다라고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기 쉬워요. 하지만 구글 트렌드는 그 웅달 책방만 조사하는 게 아니죠. 맞아. 이건 너무 작죠 표본이. 네, 표본이 너무 작아서 의미가 없고. 의미가 없죠. 근데 구글 트렌드는 그 대한민국이면 대한민국, 미국이면 미국, 그 전역의 그 트래픽을 다 조사하는 거기 때문에 얘는 확실한 인간 지표가 돼요. 그러면은 지금 요 한 몇 주간에 몇 달간에 이 가격이 급등한 것도 개인들은 관심이 적었으니까 개인들 관심은 여전히 극도로 없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 중에 이제 인간 지표로 마찬가지로 활용할 수 있는 게 그 유튜브의 조회수예요. 비트코인 관련된 영상들의 조회수를 한 3년 전, 그러니까 지난 고점이죠. 때에 올라왔던 영상들과 지금 영상들을 비교해 보면 지금 영상들이 현저하게 낮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여전히 소매 투자자들은 관심이 별로 없다는 거죠. 그리고 현물 ETF 채택에 의해서
기관 투자자들에 의해서 지금 음. 가격 상승이 주도되고 아. 있다라고 거의 확신을 할 수 있는 상황이죠. 아, 그런 분들하고 이제 고래 좀 갖고 계신 분들이 네. 계속 사시는. 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또 이런 댓글이 있거든요. 그 비트코인을 한 몇 개 그래도 갖고 계신 거예요. 예를 들면 5개 이하로 이게 갖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 개인 투자자 들이 똑똑해져가지고 이 구글 트렌드 검색률이 안 올라올 수도 있다는 거죠. 아, 검색을 안 해서? 근데 아까 지금 이렇게 가격이 올라갔으니까 아, 이제는 안 산다. 똑똑해져가지고 비싼 가격은 안 살 거다. 네. 그러면서 이제 구글 트렌드 그 검색어도 안 올라오지 않을까. 네. 그런 걱정을 하시는. 아, 그거는 너무 성급한 걱정이시고요. 네. 네. 네, 물론 그렇게 똑똑한 분들 계세요. 어. 계시지만 이제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은 분들이 대다수기 때문에 아. 결국은 불장이 오면은 네. 이제 수많은 분들이 불나방을 자처하실 겁니다. 아. 네. 우리는 지금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지금 시점에서 이 영상 보고 계신 거죠. 그러면 이제 그때는 이미 좀 가지고 계신 분들이 네. 엄청난 수익을 보면서 넘기는. 그렇죠. 물량을 떠넘기겠죠. 그때가 아, 되면은. 그렇게 되는 네. 거군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구글 트렌드 그 그래프 이렇게 보니까 그 비트코인 ETF 그 현물 네. ETF 승인된 때는 엄청 올라갔어요. 그때만 일시적으로 잠깐 반짝 잠깐 올랐었어요. 올라가고. 네. 그 이후로 다시 빠졌어요. 아, 네. 그러면 그 전에 진짜 막 비트코인 가격 막 8천만 원 갈 때는 엄청 높이 있었는 거예요. 그때는 뭐 내 꼭지점까지 갔죠. 더 높은 거예요, 현물 ETF보다. 아, 압도적으로 몇 배 더 높았어요. 아, 그래요. 네.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끝에 이렇게 들어오는 게 주식시장하고도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모든 시장이 다 마찬가지죠. 모든 시장이. 네. 아, 그러니까 그 전에 움직여야 네, 되는 그러니까 거예요. 정보를 가지고 있고 똑똑한 사람들은 미리 이제 쌀 때 그 앞으로 일어날 일을 내다보고 취득을 했다가 네. 이제 아무것도 모르고 단지 소문만 듣고 어. 네, 달려온 사람들에게 이제 뒤늦게 떠넘기는 거죠. 네. 아, 그렇군요. 작가님께서는 비트코인 투자에 대해서 이 정도로,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와 하기 전에 들어와 계신 거잖아요. 네. 그것도 훨씬 전부터 들어와 계신 거잖아요. 네. 어떻게 이렇게 확신을 가시게 되신 거예요? 비트코인을 공부해 보면은 사실 확신을 안 가지기가 어려워요. 네, 왜냐면 비트코인 지금 뭐 가격이 왜 오르냐, 뭐 제가 지금 온갖 무슨 뭐 반감기라든지 뭐 슈퍼사이클이라든지 기관이 어떻고 무슨 구글 트렌드가 어쩌고 뭐 입이 아프게 떠들었지만 사실 다 의미가 없어요.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는 이유는 쉬워요. 그냥 딱 한 가지예요. 수요가 공급을 지속적으로 초과하기 때문이에요. 네. 공급은 지금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어요. 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요. 지금 거래소에 있는 비트코인의 양이 230만 개가 조금 안 되는데요. 지난주에만 거의 5만 개 정도 빠졌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비트코인 기관들이 5만 개 매수했다 그랬죠. 네. 거래소에서 5만 개 빠졌어요. 네. 뭘 의미할까요? 지갑으로? 네, 그냥 그냥 거래소에 있는 애들이 다 사라져가고 있는 거예요. 네, 암호화폐 지갑으로 빠져나가고. 거래 안 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서 거래소에 있는 비트코인은 지난 사이클을 기점으로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근데 지금 수요는 어떤가요? 수요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잖아요. 네, 지난 사이클만 하더라도 무슨 미국이 비트코인을 금지하네 어쩌네 하면서 비트코인 관련된 그 영상이나 이런 거 올리면은 뭐 오르냐 내리냐가 문제가 아니라 비트코인 망한다, 안 망한다. 그게 논쟁이었어요. 근데 지금 그거 논쟁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맞아요. 더 오르냐 덜 오르냐 뭐 안 오르냐 이제 조정 오냐 이 얘기하고 있죠. 이거 자체가 이미 비트코인의 인지도가 많이 올랐고 개인 투자자들도 많이 이제 접근하기 시작했다는 걸 뜻하고 그걸 넘어서 결정적으로 현물 ETF 승인과 함께 기관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수요는 급증하고 있어요. 반면 공급은 시간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요. 네. 공급은 계속 줄어드는데 수요는 계속 늘어나요.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이게 뭐 어려운 수학이에요? 산수도 아니에요. 네. 철학이 아니고 뭐 인문학도 아니에요. 네. 그냥 상식이에요, 상식. 공급은 계속 줄어들고 수요는 계속 늘어나요. 네. 그럼 가격은 계속 올라요. 너무 쉬운 거예요.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번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통과가 되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진짜 말씀하신 대로 망한다 아니다, 뭐 사기다 아니다 여기에서는 벗어나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게 통과가 안 됐을 수도 있었던 거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전에도 작가님은 확신이 있으셨던 거죠. 그럼요. 그렇군요. 그러면 작가님 요즘에 이렇게 이제 비트코인을 이제 말씀해주신 대로 개인들은 관심이 없고 또 개인들은 또 있는 거를 파시는 분들이 많고 기관들은 계속해서 그걸 매수하고 있고 이런데 미국에서 이런 캠페인까지 벌어졌다는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레리에게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팔지 말자. Don't sell your Bitcoin to BlackRock. Don't sell your Bitcoin to Larry.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레리는 이제 블랙록의 수장이
레리 핑크니까 이런 말이 나오는 건데 이게 블랙록이 비트코인을 이게 정말 완전 쓸어담고 있는 건가요 지금?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아니에요. 왜냐면은 아니에요. 블랙록이 사고 있는 물량은 블랙록이 사는 게 아니에요. ETF잖아요. 그렇죠. ETF면 그 ETF 누가 사요? 그렇죠. 네, 일반 기관이나 아니면은 소매 투자자나 아니면은 패밀리 오피스나 기업들이 사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 사람들이 ETF의 실질적인 주인인 거지. 블랙록은 그냥 그 대행자일 뿐이죠. 물론 블랙록도 자신들의 펀드를 이용해서 뭐 매수를 하고 있을 수도 있죠. 네. 실제로 피델리티도 이미 자신들의 캐나다 펀드에서는 지금 공식적으로 매수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발표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공식이든 비공식이든 블랙록이나 피델리티 같은 기관들도 이미 자사를 위한 펀드에 매입을 하고 있겠지만 그 자사의 펀드조차도 실질적으로는 주인이 그 블랙록이나 피델리티가 아니잖아요. 네. 그 펀드에 투자를 한 사람들이 주인이지. 네. 그렇기 때문에 현물 ETF는 어디까지나 대행자일 뿐이고 예, 뭐 블랙록이나 피델리티가 자기들이 직접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 건 아니죠. 예. 그러면은 조금 더 일찍 깨달은 뭐 기관이나 그쵸? 개인 투자자들 네. 그렇게 봐야 되는 거군요. 그동안은 현물 ETF가 아니었으면 투자를 못했을 그런 돈들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네. 또 뉴스를 보니까 금 ETF의 자금이 비트코인 ETF로 흘러간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이거는 명확하고요. 올해 들어서 지금 비트코인은 지금 가장 그 자금 유입이 많은 ETF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지난주 같은 경우에 지난주 한 주 동안에만 비트코인 현물 ETF로 자금이 한 26억 달러 정도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지금 S&P 500의 ETF에 들어온 자금이 20억 달러가 안 돼요. 그 얘기는 비트코인이 S&P 500보다도 자금 유입이 더 컸다는 거예요. 반면에 올해 들어서 금 ETF들은 거의 모든 금 ETF에서 금 관련 ETF에서 자금 유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올해 1월 10일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됐으니까 그 이후로 비트코인은 지금 S&P 500을 뛰어넘는 속도로 자금이 유입되고 있고 반면 금 ETF는 금과 관련된 모든 ETF들에서 자금 유출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금에서 비트코인 쪽으로 자금이 이동하고 있다라는 게 어느 정도 충분히 납득할 만한 이유가 될 수 있죠. 그러면 진짜 그 비트코인을 디지털 골드라는 내러티브가 있었잖아요. 네. 그런 것도 진짜 말이 되는 거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그것도 당연히 맞는 거고 그 다음에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서 포트폴리오 배분상 비트코인에 투자가 가능하게 되면은 비트코인을 포트폴리오에 넣지 않는 게 더 이상한 거예요. 그래요? 네. 왜냐하면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거는 그 자금, 그 자산 간의 가격 변동에 상관성이 없는 자산을 포트폴리오에 집어넣으면은 리스크는 줄어들고 변동성은 줄어들고 왜냐면 그 가격 상관성이 적은 자산이 들어왔으니까 반면 가격이 오를 때는 일반적으로 거의 모든 자산의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수익성은 오히려 더 늘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이 되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포트폴리오에 추가하지 않는 것 자체가 이상하고요. 그 다음에 비트코인은 그 역사적으로 지금 금을 지극히 압도하는 수익률을 가지고 있죠. 지난 10년간의 비트코인의 수익률이 34,000%고요. 금의 수익률은 47%입니다. 그래요? 네. 거의 인플레이션 수준도 안 되는. 그렇다면은 금의 일부를 또는 뭐 채권이나 주식의 자산의 일부를 비트코인으로 이동시키지 않는 게 더 이상한 거죠. 왜냐하면 자산과의 상관성도 없고 수익률은 압도적이기 때문에 이런 자산을 포트폴리오의 일부로 배분하지 않는다면 그게 더 이상한 거고 만약 포트폴리오의 일부로 배분한다면 성격이 가장 비슷한 금이 가장 희생양이 되겠죠. 그 피델리티가 캐나다에서 금융상품 하나 만들어가지고 올인원 펀드. 올인원 펀드 맞아요. 그래서 그거를 보수적 뭐 중립적, 공격적인가요? 뭐 이렇게 나눠가지고 출시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보수적 펀드에서도 비트코인이 1% 배분이 됐고요. 그 다음에 중립적 펀드에서는 2.5%, 그 다음에 공격적 펀드에서는 3.3%가 배분이 됐습니다. 근데 그 정도만 넣더라도 압도적으로 성적이 뛰어나요. 실제로 이거는 자료로서 입증이 된 건데 비트코인 10%에 현금 90%를 섞었을 때 지난 10년간 이게 전통적인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6대4 포트폴리오 주식 6에 채권 4를 섞은 포트폴리오와 변동성은 똑같아요. 근데 수익률은 3배. 변동성을 갖고 수익률은 3배. 그러니까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이죠. 현금 90%에 비트코인 겨우 10%만 섞어도 전통 포트폴리오를 3배 압도합니다.
그 피델리티 자산운용사도 굉장히 잘하는 곳이죠. 아, 그럼요. 네, 믿을만한 곳이고. 네, 운용 자산이 거의 4조에서 5조 달러 정도 되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거죠. 네. 야. 국민연금보다 큽니다. 몇백. 아, 그래요? 네. 대한민국 국민연금보다 한 4-5배 큰 곳입니다. 그런 공룡 같은 곳이 네.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비트코인을 반영하는 거예요. 네. 포트폴리오에. 네. 야, 그렇구나. 야, 이런 거를 알면은 진짜 우리가 사실 이렇게 비트코인에 대해서 공부 안 하고 얘기하고 있는 수준이 참 낮은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진짜 이 비트코인 슈퍼사이클 책을 진짜 꼭 읽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고요. 또 한 가지 그 독립 리서치 회사인 TS 롬바르드에 따르면요. 네. 요게 이제 이분이 지적하는 게 그거더라고요. 요건 이제 약간 거시경제적인 측면인데 시장이 간과하는 진짜 위험은 미국 경제 성장과 높은 인플레이션이 이어지고 이로 인해 연준이 금리를 다시 인상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저희가 약간 그 슈퍼사이클의 한 그 요소로 네. 금리 인하를 좀 꼽긴 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금리가 네. 인하되지 않고 뭐 횡보한다거나 인상을 하게 되면 네. 조금 사이클에 차질이 생기는 게 아닐까. 지난 2016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반감기가 시작되고 나서 금리가 계속 오르기만 했어요. 아, 네. 그래요? 그런데 그때가 어떻게 보면 가장 불장 중에 하나였습니다. 네. 반감기 끝나고 반감기 이후에만 30배가 올랐어요. 아, 진짜요? 네. 물론 이번엔 몸집이 훨씬 크기 때문에 그렇게 오르지는 않겠지만은 네. 반감기 이후에만 금리가 계속 오르는 환경 내에서도 30배가 올랐다. 그 얘기는 뭐냐? 결국 비트코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급 충격, 반감기가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고 거기에 이제 유동성은 이제 왼손처럼 거들는 역할을 하는 거죠. 네. 네. 그런데 이미 금리가 오르는 환경에서도 엄청난 불장을 기록한 역사가 있고 그리고 지금 2024년 같은 경우에는 원래 가장 위험한 리스크 중 하나가 경기 침체였어요. 네. 네. 근데 지금 경기가 좋으면서 경기 침체 가능성이 점점 줄어들고 연착륙의 가능성이 늘어나고 있죠. 그러면 연착륙의 가능성이 늘어나면서 금리가 천천히 내리기 시작하는 것은 전혀 위험한 상황이 아니에요. 오히려 더 좋은 거죠. 네, 경기 침체가 일어나면서 급격한 경기 쇼크가 오면서 금리가 빠르게 내리는 것보다 오히려 경기가 밑에서 탄탄하게 받쳐주면서 금리는 천천히 내려가는 게 훨씬 좋습니다. 네. 네. 왜냐하면 결국 그 유동성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금리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유동성의 가장 핵심은 레버리징과 디레버리징입니다. 예, 레버리지가 없는 상황에서 레버리지를 만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레버리지가 있는 상황에서 이 레버리지를 줄여나가는 거. 이게 핵심이에요. 근데 지금과 같은 상황은 금리가 많이 올라서 사람들의 레버리지가 급격하게 줄어들어 있는 상황이죠. 네. 예. 그런데도 비트코인 가격이 이미 작년에 거의 3배가 올랐어요. 그러네요. 예.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네. 근데 이제부터 그 레버리지로 가는, 그러니까 금리가 내려가면서 유동성이 풀리면서 사람들이 레버리지를 쌓아가기 시작하는 단계로 나아간다는 거죠. 예. 근데 안 쌓아 나가더라도 사실 상관없어요. 이미 디레버리징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 여기서 뭐 금리가 더 오른다고 해서 그게 엄청나게 그 비트코인에게 큰 충격을 주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비트코인에게 그동안 큰 충격을 줬던 가장 큰 이유는 금리가 낮은 상황에서 금리가 높은 상황으로 거의 1년 만에 이동하면서 급격한 디레버리징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게 다 이루어진 상황에서는 금리가 뭐 1% 2% 올라간다고 해서 전혀 그 타격이 안 돼요. 그거보다는 오히려 인플레이션이 다시 오른다는 얘기는 뭐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화폐 가치가 더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네요. 네. 해지로. 네, 화폐 가치가 더 떨어지면서 오히려 비트코인 가격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어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뭐 물가가 오르면서 금리를 다시 올리는 게 엄청난 리스크가 된다라고 함부로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죠. 야, 그 비트코인은 진짜 물론 이렇게 변동성이 지금도 조금 있긴 하지만 이쪽으로 보나 저쪽으로 보나 해석하는 여지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네, 중립적인 포지션에서 가장 현재 상황에서 유리한 자산이다. 네. 왜냐면 경기와 상관이 없고 그 다음에 상품 자산으로서의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금과는 다르게 기술적 채택이 일어나면서 지금 막 확장이 일어나고 있는 단계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포지션에서 중간 정도에 위치한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비트코인 ETF가 정말 인기가 많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비트코인이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자산이 되었다라고 말하는데 네. 이러한 것들이 지속될 수 있을까요? 네, 뭐 인기를 제가 보기에는 지금 얻어가고 있는 단계고, 네, 그래요? 뭐 아직 뭐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자산이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아직은 부족한 상황이고요. 네. 근데 부족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네, 앞으로 더
나아질 게 없다면은 결국 가격은 오르기 어렵거든요. 네. 가격이 폭발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기회는 언제냐? 가능성, 잠재 가능성은 있는데 아직은 그게 실현되지 않은 단계. 이 단계가 폭발적인 가격 상승의 잠재력이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 딱 그 위치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점점 매력을 얻어가고 있는데요. 그리고 중립적 포지션으로서 또 매력적인 자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책에서 작가님께서 이제 비트코인 매수 시기를 올해 한 3분기 정도, 그래서 가을 정도, 9월, 10월 이 정도를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이제 매력을 얻게 되고 많이 깨달아 가시게 된다고 하면은 가격이 또 최근처럼 급등할 수도 있으니까 이거 한 방에 그냥 지금 다 사버릴까? 네. 1비트코인은 무조건 사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네. 얘기를 하고 네. 실제로 저희 그 모임 1비트 모으기 운동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좀 한 말씀 해주신다면. 네, 뭐 매수 시기는 올해 반감기가 지나고 나서도 일반적으로 한 6개월 정도는 매수가 가능한 시기였는데요. 왜냐면 그거는 그 이후로도 가격이 많이 올랐으니까. 하지만 가급적이면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왜냐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격이 더 오르기 때문에 예, 가급적이면 빠르면 빠를수록 좋고, 다만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너무 성급하게 그 투입 가능한 자산을 다 투입하면은 만약 본인이 투입한 시점 이후로 바로 조정이 온다면 그렇죠. 네, 심각한 그 정신적 고통을 겪겠죠. 네, 그러한 점을 생각했을 때는 너무 빠르게 한 방에 다 그 이른바 몰빵 투자를 하지는 마시고 뭐 빨라도 한 2달 정도, 그다음에 느리면 3달에서 4달 정도, 반감기까지. 네, 좀 그 정도 여유를 가지고 분할 매수를 통해 공부를 하면서 진입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만약 자기가 절대적 확신이 있다면 오늘 다 투입해도 되죠. 하지만 절대적 확신이 있는 분이라면 아마 이 영상을 안 보고 계실 가능성이 높겠죠. 네.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은 아마 절대적 확신이 없을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너무 한 번에 다 투입 가능한 자산을 다 투입하기보다는 분할 매수를 통해 들어가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혹시 몰빵을 했더라도 네. 그 내년 이렇게 지나면 7,200원은 넘을 수 있는 거잖아요. 뭐 거의 확실하다고 볼 수 있겠죠. 확실한 거죠. 네. 100%는 아니겠지만. 네. 네. 저희 함께 일하고 있는 남덕현 이사님께서 네. 비트코인 슈퍼사이클 읽고 나서 6,080만 원에 지르셨더라고요. 네. BTC. 좋은 타이밍에 지르셨네요. 근데 1,000만 원 올라가지고 굉장히 네. 좋아하고 계세요. 근데 이제 그게 굉장히 위험한 선택일 수 있다. 그렇죠. 네, 그렇게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네. 남덕현 이사님은 부동산 투자를 그동안 해오셔서 네네. 6천만 원은 되게 작은 거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럼 그러니까 본인의 지금 가지고 있는 자금력이나 그다음에 투자 경력, 그다음에 비트코인에 대한 공부 정도, 이거에 따라 다 다르고요. 네, 절대적인 정답은 없는데 이제 저는 가장 보편적인, 그다음 보수적인 관점에서의 이제 의견을 전달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반감기가 4월 한 20일 그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그 이후에도 충분히 한 뭐 20%, 30% 뭐 이렇게 조정이 있을 수 있는 거죠, 당연히.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요. 지지난 사이클 같은 경우에 반감기 이후에도 30% 이상 조정이 6차례 있었고요. 그다음에 지난 사이클 같은 경우에도 반감기 이후에도 20% 이상 조정이 마찬가지로 5번 있었습니다. 와. 네, 그 얘기는 뭐 20-30% 조정이 일상적으로 있을 수 있다는 거고, 다만 이번에는 시가총액이 훨씬 커졌기 때문에 기존보다는 좀 그 폭이 줄어들지 않을까. 뭐 예를 들어서 한 15에서 20% 정도 조정이 한 5번 이상 반감기 이후에도 올 수 있다. 근데 뭐 20% 조정이라고 하면 쉽게 생각하시는데 지금으로 치면은 다시 뭐 5천만 원대까지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네. 결코 낮은 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방금 몰빵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죠. 네. 그래서 뭐 아무리 좀 서두르다 해도 보수적으로 봤을 때 한 2-3개월. 그렇죠. 그 정도는 잡고 들어가시는 게 좋죠. 네. 또 그 홍콩에서 그 비트코인 ETF가 상장될 수 있다. 이런 기사가 나와서 그 보니까 뉴스 랭킹에서 되게 높은 부분을 차지하더라고요. 작가님께서도 이 뉴스를 좀 비중 있게 다루시나요? 네. 지금 아직까지 뭐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진행되는지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뭐 자세한 얘기는 어렵지만 현재 나오는 말로는 반감기 이전에 충분히 홍콩에서 현물 ETF가 출시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왜냐하면 홍콩에서 현물 ETF가 출시된다는 얘기는 곧 아시아 자금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금융 허브가 홍콩이잖아요. 아시아의 금융 허브가. 그렇다면 아시아 자금이 이제 홍콩을 통해서 비트코인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홍콩이 가진 가장 상징적인 의미는 결국 중국 자금이에요. 중국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물꼬를 틀어준다는 거. 네, 홍콩의 현물 ETF가 출시되면 중국 개인이나
기관이나 기업들이 공식적으로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이 다시 열리는 거죠. 네. 그 작가님께서 보실 때 중국 정부는 암호화폐에 대해 되게 부정적인 것 같고 거래소도 막 폐지시키고 네. 막 그러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홍콩이 물론 중국과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잖아요. 네. 이거는 그냥 명확한 이유가 있어요. 어. 중국이 지금 암호화폐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결국 자금 유출이에요. 암호화폐는 내가 예를 들어서 산 다음에 그거를 어디 그 개인이나 뭐 기관이나 뭐 어쨌든 네. 그 암호화폐 지갑으로 옮기면은 네. 추적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암호화폐 지갑으로 옮겨놓고 해외에 나가서 뽑아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암호화폐 지갑이라는 것 자체가 국적이 없잖아요. 디지털 세상이잖아요. 네. 네. 그런데 ETF는 명확하죠. 돈이 들어오고 나간 기록이 다 있기 때문에 100% 추적이 돼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ETF를 통해서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거는 중국에게는 아무 문제가 안 돼요. 네. 네. 그렇군요. 추적이 100% 가능하니까. 그렇구나. 네. 비트코인을 그동안 최대한 거부하려고 했던 가장 큰 이유는 추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근데 중국과 같은 공산국가에게는 그 개인이든 기관이든 기업이든 자금의 그 통제가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 중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통제할 수 없었기 때문에 통제를 했던 거예요. 네. 근데 ETF는 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네, 그런 규제들이. 그러니까 이게 현물 ETF를 사는 거랑 그 다음에 그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사서 지갑으로 빼는 거랑 솔직히 그 겉으로 봤을 때는 비트코인을 사는 건 똑같지만 네. 이 추적 가능성에 네. 있어서는 훨씬 ETF가 유리한. 완벽한 통제가 가능하죠. 네. 그렇구나. 주식시장에서 사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열어줘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네, 전혀 상관이 없죠. 그래서 홍콩 ETF가 출시되면 중국 자금이 다시 본격적으로 비트코인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면은 정말 엄청난 수요 충격이 발생할 수도 있죠. 그러겠네요. 네. 또 중국 요즘에 막 주식이랑 부동산 안 좋아서 네. 부자들이 되게 원망이 크다고 하더라고요. 네. 어디다 투자해야 되냐고. 네, 그러면 그 갈 곳 없는 돈들이 비트코인 오른다. 그러면은 그런데 홍콩 ETF 출시되면서 중국 자금이 공식적으로 비트코인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된다. 그러면은 그 돈이 전부 비트코인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죠. 거기다가 지금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돈 풀기를 시작했거든요. 네. 그럼 풀린 돈들이 비트코인으로 폭발적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G2니까 네. 여전히 G2니까 G2에 자금이 이제 들어오는 거니까 네. 이거 그냥 뭐 저기 무슨 잘 모르는 국가들의 ETF 통과 수준하고 그거는 차원이 다르고요. 네.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의 자금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요. 네. 상상을 초월. 네. 그러니까 실제로 2017년인가 그때 한번 중국이 그 거래소 폐지시키면서 엄청 비트코인 폭락했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그것도 있고 2020년에도 그 채굴장을 폐쇄시키면서 50% 폭락이 있었죠. 있고. 그만큼 중국의 그 영향력은 컸는데 지금 이제 중국이 거의 뭐 대외적으로는 빠져나간 상황이죠. 물론 실질적으로 다 빠져나가지는 않았지만 네. 대외적으로는 빠져나간 상황인데 이제 공식적으로 다시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거죠. 진짜 그러니까 혹자분들 가운데서는 좀 걱정이 많으신 분들은 미국이 비트코인 ETF 언제든지 폐지할 수 있다. 근데 이게 중국이 약간 이제 공산국가인데도 이렇게 열어줄 수 있고 통과가 된다고 하면 이거는 참 진짜 그렇게 되돌리기에는 정말 먼 길이 되지 그렇죠. 않을까. 오히려 경쟁이 되죠. 경쟁이 되고. 네, 서로 누가 먼저 비트코인에 땅 따먹기를 더 많이 하냐. 경쟁이 일어나면은 주식도 가장 주가가 많이 오르는 요소 중에 하나가 지분율 경쟁이잖아요. 네. 네, 지분 경쟁할 때. 맞아요. 대한항공. 네, 그것처럼 이것도 만약에 중국과 미국 간의 디지털 자산에 대한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한정된 자산에 대한 땅 따먹기가 이루어진다면은 엄청난 경쟁이 발생하면서 오히려 더 폭발적으로 지금까지 보지 못한 상상도 하지 못한 수준의 수요 충격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죠. 그렇군요. 그 작가님 그럼 비트코인도 너무 좋은데 알트코인도 막 들썩이더라고요. 그래서 비트코인 테마, 뭐 이더리움 테마 이러한 코인들이 들썩이고 있는데 현재 시점에서 알트코인 투자는 좀 어떻게 보세요? 네, 원래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은 서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가요. 그러면서 비트코인이 먼저 쫙 갔다가 그 다음에 비트가 잠깐 쉴 때 이제 알트코인이 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알트코인까지 쉴 때 밈코인들이 마지막으로 달리고 그랬다가 한번 전체적으로 조정장 왔다가 다시 비트코인이 달리고 이게 이제 기본 시나리오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중간중간에 일어나고 크게 보면은 사이클 전체의 크기로 봤을 때 비트코인이 이제 고점에 근접하기 직전 전까지 쭉 계속 올라가면서 점점 상승률은 이제 시간이 갈수록 이렇게 꺾여요. 속도가 꺾이는 거죠. 꺾이는 지점부터 알트코인들이 크게 폭발하는 일명 알트 불장, 알트 시즌이 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보통은 반감기 지나고 한 6개월 정도 지나서부터인데 이번에는 앞에서도 설명드렸다시피 전반적으로 사이클 속도가 조금 빨라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걸 감안한다면 알트 불장이 오는 시기도 조금 당겨질 가능성은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정상적인 사이클로 봤을 때는 현재 아직 반감기가 이루어지지도 않은 지금 시점에서 알트코인 투자가 그렇게 뭐 최적의 타이밍은 아닌데 전반적인 사이클 속도가 빨라진다는 것을 감안하면은 어느 정도는 염두에 두어도 상관이 없는 그 정도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뭐 혹자분들은 뭐 9대1, 8대2 뭐 이 정도로 나눠서 해봐라 네. 뭐 하고 싶다면 네. 이 정도는 뭐 그것도 괜찮죠. 네, 네. 그 정도는. 그 다음에 또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너무 오르다 보니까요. 코인베이스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같은 이제 기업들의 네. 거래소나 이런 네. 쪽으로 이제 관심을 두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한번 여쭤보면은 네. 그 보유한 비트코인의 가치가 13조 원이나 돌파를 했대요. 그리고 막 월스트리트나 막 이런 블룸버그에 막 마이클 세일러 분이 막 등장하시더라고요. 네. 인터뷰가요. 그러면서 또 어떤 분들은 주식 비트코인이 뭐 한 3% 오를 때 그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주식은 막 10몇 %씩 오른다고 네. 레버리지 효과가 나타난다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사라 이렇게 네. 얘기하시는데 이런 관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현물 ETF가 거래가 안 되죠. 네. 그러면은 대안이 뭐가 있냐면 선물 ETF나 또는 레버리지 ETF 등등의 투자를 하는 건데 이런 선물, 그러니까 파생 상품 ETF의 경우에는 일단은 가격 추적에 오차가 좀 있고요. 그 다음에 롤오버라고 하죠. 선물을 만기를 연장하면서 비용이 발생해요. 그러면서 정상적인 그 가격 추적을 못하는 단점이 발생을 합니다. 네. 그런 단점이 발생하는 현재 상황에서 주식시장을 통해 비트코인을 매수하려면 선택지가 좀 없는 게 현실이에요. 대한민국에서는. 네. 그럴 때 이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MSTR 같은 주식을 일종의 대안으로 삼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만약에 비트코인 투자가 가능하다면 네. 비트코인 투자하는 게 가장 좋아요. 아. 가장 좋은데 나는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주식시장에서 사야 되는데 현물 ETF 투자가 안 되니까 그럴 때 대안이 없느냐라고 했을 때 MSTR이 대안이 될 수가 있고요. 네. MSTR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대안이 되는 이유는 간단해요. 이 기업이 현재 평가받고 있는 가치의 90%가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 때문입니다. 아 그래요? 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이 정확히 19만 개입니다. 야, 그러면 1%예요, 거의. 19만 개라고 하면은 얼마냐면 시가총액상으로 대략 100억 달러입니다. 네. 19만 개 곱하기 5만 2천 달러 하면은 거의 100억 달러인데 네. 그리고 이 기업의 지금 소프트웨어 기업 이 기업이 이제 소프트웨어 기업이거든요. 네. 그 소프트웨어 기업으로서의 매출이 연간 한 5억 달러 정도 해요. 근데 이 기업이 비트코인을 매수하기 전까지 평균적인 매출 대비 주가 PSR이라고 하죠. 네. 가 보통 3배였어요. 그러니까 이 기업의 소프트웨어 기업으로서의 가치로 치면 대략 15억 달러 정도예요. 네. 그러면 비트코인 100억 달러에 소프트웨어 기업으로서의 가치 15억 달러를 더하면은 115억 달러 정도가 되겠죠. 네. 근데 이 기업의 현재 시가총액이 120억 달러가 조금 넘습니다. 네, 그러니까 얼추 뭐, 비슷하네. 얼추 비슷해요. 네.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그 비트코인이 거의 이 기업이 가진 가치의 야. 대부분을 차지한다라고 생각하면은 그냥 비트코인 현물 ETF 대용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좋은 점을 설명드리면 방금 전에도 무슨 레버리지 ETF처럼 될 수 있지 않냐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이 기업은 앞으로 벌 영업 현금 흐름까지 미리 그걸 담보로 삼아서 본인들이 레버리지를 땡겨서 돈을 빌려서 그걸로 비트코인을 더 삽니다. 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동적 레버리지를 하는 그런 기업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레버리지 효과가 나타날 수 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난 1년 동안 비트코인이 110% 오를 때 이 기업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140%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한 1.2배에서 1.3배 레버리지 ETF와 같은 그렇군요. 그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죠. 다만 어쨌든 기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리스크, 기업적인 리스크에 처할 수 있다는 그런 단점이 존재하죠. 맞아, 그렇겠네요. 그러면 이제 115억 달러, 120억 달러 지금 얼추 비슷하니까 비트코인의 가격이 오르면 네. 당연히 이 기업 가치는 더 올라가게 되겠네요. 그렇죠. 거기다 이제 기업이라는 특성이기 때문에 비트코인과 달리 정확하게 가격이 얼마인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 그런 그 수학 과정을 통해서 구하는 투자자보다는 그냥 달려드는 투자자가 훨씬 많겠죠.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면은 네, 아마 그렇죠. 주식의 가격은 비트코인 가격이 오른 것보다 더 오르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 볼 수는 있죠. 어떻게 보면 또 주식시장의 접근성이 또 기존에 네, 익숙하신 좋으니까. 분들이 많으니까. 네, 쉽게 살 수 있으니까. 그렇군요. 다만 이제 그걸 바라보고 투자를 하는 게 옳은 것인가는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문제죠. 근데 이거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머리 확 들어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100억 달러, 뭐 이렇게 15억 달러 이거 나눠가지고 생각해보지 못했거든요. 대단하십니다. 코인베이스 투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코인베이스도 마찬가지로 관련주예요. 네. 근데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스트래티지와는 다르게 네.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에 의한 가치가 아니라 비트코인 시장 자체 활성도에 의해서 가치가 정해져요. 네. 그래서 마이크로스트래티지하고는 조금 궤를 달리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네. 그래서 변동성도 비트코인이나 마이크로스트래티지보다 훨씬 더 심하고 그 다음에 가격 그 관련성도 마이크로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을 따라가는 것보다 더 동떨어져 있어요. 네. 그래서 실제로 지난 1년간 비트코인이 110% 올랐을 때 마이크로스트래티지는 140% 올랐고 코인베이스는 170% 올랐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변동성이 더 심한 네. 한 얘는 1.5배 레버리지 네.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 코인베이스라고 하는 기업의 가치는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결국 이 기업이 돈을 벌고 있는 건 뭐냐면은 사람들이 비트코인 거래를 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입니다. 이 수수료로 돈을 벌고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의 그러면은 현금 흐름 가치를 창출하느냐로 볼 수밖에 없고요. 네. 기존의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 그 시장을 그대로 따라가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불장일 때는 영업이익률이 40%까지 치솟으면서 굉장히 높은 수익을 내고 네. 반대로 비트코인이 이제 하락장일 때는 오히려 적자를 보는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느 1년간의 실적을 가지고 이 기업의 현금 흐름 가치를 평가하기가 어려워요. 그냥 4년이라고 하는 전체 사이클로 볼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2020년부터 작년까지 4년간의 이 기업의 영업 현금 흐름을 봤을 때 영업이익이 대략 7억 달러 정도였습니다. 네. 네. 7억 달러 정도였는데 그러면 이게 이제 4년 사이클을 봤을 때 이 기업이 낼 수 있는 현금 흐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좋았던 때는 훨씬 많이 벌었고 그 다음에 적자였던 때 그걸 다 까먹은 거죠. 네. 그래서 결국 4년 통으로 봤을 때는 대략 7억 달러 정도 벌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순이익인 거예요. 순이익이 4년 기준으로 7억 달러. 네. 그러면 이 4년 사이클로 평가를 하면 되거든요. 그럼 다음 사이클에서는 이 순이익이 한 2배 정도 증가했다라고 예상을 하면 14억 달러 네. 정도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사이클에서 이게 더 증가했다라고 하면은 한 28억 달러까지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규모가 커질수록 그 다음에 산업이 활성화되고 거래가 많아질수록 순이익률은 증가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대략 28억 달러에서 한 1.5배 정도 그런 마진 상승의 혜택을 준다고 하면은 한 2030년 기준으로 42억 달러 정도의 현금 흐름을 낼 수 있는 기업으로 볼 수가 있어요. 순이익을 낼 수 있는 기업으로. 그러면은 42억 달러에 이제 이 기업의 PER을 곱하면은 대략 시가총액이 구해지죠. 네. 네. 근데 PER을 정확히 몇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은 일반적인 S&P 500 기업의 그냥 평균적인 PER로 한 20 정도 대입을 해본다고 했을 때는 2030년에 한 840억 달러 정도의 가치를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럼 이 기업의 현재 가치가 얼마냐? 한 420에서 440억 달러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은 한 5년 후에 840억 달러니까 지금 420에서 430억, 40억 대는 이 기업의 가치가 대략 그렇게 모자르지는 않은 네. 네. 충분히 근거 있는 가치로 볼 수가 있겠고요. 네. 다만 이 기업의 그 주가는 결코 이런 수학적인 과정을 통해서 아마 움직이지 않을 거예요. 네. 그냥 비트코인이 많이 오르면은 네, 이 기업의 주가도 많이 오르고 비트코인 가격이 내리면은 주가도 내릴 겁니다. 그냥 그렇게 움직일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요. 네. 네. 그래서 본인이 만약에 코인베이스에 투자를 한다고 하면은 결국 비트코인 산업의 활성화에 이제 베팅을 하는 거라고 보고요. 비트코인 가격보다 한 1.5배에서 많게는 2배 정도 더 변동성이 큰 그런 자산이다라고 생각하고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따졌을 때 뭐 적정 가치라고 적정 할까요? 가치에 가깝다고 보입니다. 네, 그렇게 딱 나오는 거고 그렇지만 이 투자 시장은 네. 심리로도 크게 심리에 많이 움직이고요. 네. 특히 코인베이스 같은 기업은 결국 이런 지금 복잡한 수학 과정을 통해서 평가를 하는 투자자가 뭐 몇 프로나 되겠어요. 어렵죠. 네. 네. 그러니까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가치가 여기 있으면은 그 뒤에 포장지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적인 가치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심리에 의해서
훨씬 더 가격이 크게 그렇구나. 올랐다가 크게 떨어졌다를 할 가능성이 아. 있는 게 비트코인 관련 기업들이죠. 야, 네. 설명 대박인 것 같습니다. 작가님 그럼 마지막으로 채굴 기업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채굴 기업 같은 경우도 네. 비슷한데 네. 채굴 기업도 결국은 채굴하는 그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숫자는 앞에 말씀드린 마이크로스트래티지 같은 기업보다 훨씬 적고요. 네. 대부분 이제 그거를 팔아서 네. 어느 정도의 수익을 내느냐예요. 근데 이게 가늠이 안 돼요. 네. 수학적으로 판단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채굴 기업도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면은 많이 오를 것이고 내리면은 많이 내릴 것이다 라는 그런 추정에 의해서 거래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비트코인을 만약에 그냥 본인이 투자를 할 수가 있다면 그냥 비트코인을 투자하는 게 가장 좋고요. 만약 주식 시장에서 투자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현물 ETF를 투자하는 게 가장 좋은데 현물 ETF 투자가 현재는 안 되니까 그러는 동안에는 기업 가치의 거의 90%가 비트코인에 의해서 결정되는 마이크로스트래티지 정도가 가장 보수적인 투자라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코인베이스나 뭐 마라톤 같은 채굴 기업들, 거래소 기업들은 그 기업이 내고 있는 현금 흐름에 의해서 가치가 정해지기 때문에 이거를 수학적으로 명확하게 판단하기가 좀 어렵다. 단지 비트코인 대비 변동성이 1.5배에서 2배 정도 있는 레버리지 상품과 비슷한 느낌으로 인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너무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게 진짜 댓글에 많이 달리거든요. 비트코인 투자하고 싶은데 이런 것도 있다. 근데 이걸 어떻게 반영할지 모르겠다는데 그걸 설명해주는 사람이 마땅히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의 본질을 알고 거기에 투자하고 싶은데 이제 뭐 이것도 비트코인이 기업이라고 하고 비트코인 채굴 기업이라고 하고 뭐 거래소라고 하니까 다 비슷비슷한 줄 알고 또 많이 오르는 것 같으니까 가는데 말씀해주신 대로 이게 심리적인 과열과 공포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흔들려 버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설명해 주신 게 아닌가. 모른다면은 웬만하면 투자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내가 마라톤이라는 기업의 현금 흐름을 몇 년 후까지 추적할 수 있고 그래서 정확하게 목표 가격을 구할 수 있다 하시면 투자하셔도 되고 내가 그걸 지금 못한다 하시는 분은 그냥 신경을 안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책에서 그 레인보우 차트 좀 이렇게 언급해 주시고 또 여타 방송에서 비트코인 가격을 좀 예측해 주셨을 때 뭐 한 6, 7억 정도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최고 우리가 갈 수 있는 레인보우 차트 상으로 봤을 때. 그런데 이제 만약에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중국 자본이 막 들어오고 조금 더 이렇게 채택이 넓어지면 당연히 그 가격은 더 높아질 수 있는 거죠. 뭐 가능성은 있지만 사실 그거를 정확하게 뭐 얼마까지 오를 것이다 라고 명확하게 판단을 내릴 수는 없고요. 다만 이제 1차적인 타겟이 되는 게 금이에요. 금의 시가총액이 현재 13조 달러에서 14조 달러 정도 되거든요. 그다음에 비트코인 가격 52,200달러 기준으로 대략 1조 달러입니다. 1조 달러. 그러면 그거의 13배 정도에서 14배 정도 되면은 이제 금과 거의 같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비트코인 가격이 대략 한 65에서 70만 달러 정도 되면은 금과 거의 같아진다. 그거를 1차적인 기준으로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해본다면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이클에서 과연 금을 뛰어넘을 수도 있을 것인가? 만약에 65만에서 70만 달러까지 간다면 금과 같아지는 거죠. 근데 아무리 뭐 중국 자금 들어오고 미국 자금 들어와도 그 정도는 안 되지 않겠느냐 하면은 이제 그거 65만에서 70만 달러까지는 어렵지 않겠냐. 뭐 그냥 그 정도로 추론해 볼 수 있는 정도인 거죠. 그 비트코인이 버크셔를 넘어섰더라고요. 네, 그렇죠. 진작에 넘어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러시더라고요. 그 워런 버핏하고 찰리 먼거 고인이션 분들이 이제 그 뭐 몇천 원인가 몇만 원 20 몇 달러를 줘도 비트코인 안 사겠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버크셔를 다 팔아도 비트코인 못 사죠. 근데 이제 그분들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는데 첫 번째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투자자로서의 말년이잖아요. 그러니까 말년에 뭐 새로운 자산에 대해서 뭐 공격적으로 하기는 어려울 테고 또 본인들이 지금 투자하고 있는 그 자산 자체가 주식 시장을 기반으로 되어 있는 건데 그렇다면은 암호화폐 산업이 너무 커지면 일종의 라이벌처럼 여겨질 수 있기 때문에 공격적인 스탠스를 갖는 게 전혀 무리가 아니죠. 책에서 이제 완벽한 예언은 불가능하다라고 또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이 의미에 대해서 한 번 더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어려울 게 없고요. 신이 아닌 이상 정확하게 뭐 가격이 몇 년도 몇 월까지 얼마까지 간다라고 하는 것은 예측할 수 없어요. 다만 우리가 기존의 사이클들에 대한 여러 가지 역사들, 그 다음에 그를 통해서 만들어낸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 통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사이클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됐고 대략 어디까지 진행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모니터링을 통해서 어느 정도 선행해서 알 수는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정도가 지금 현재 가능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제가 책에서 설명드린 그 시점대로 정확히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책은 이미 뭐 한두 달 전에 쓰여진 거고 앞으로 일어나는 상황에 따라서 그렇죠. 변화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그 변화와 관련돼서는 네, 저를 찾아오시면은 맞아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면서 새롭게 변화된 흐름에 맞춰서 달라진 상황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거를 추적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신민철 작가님의 유튜브 채널명이 멘탈이 전부다잖아요. 근데 얼굴이 등장 안 하셔가지고 목소리를 많이 들었다고 그러면서 저희 웅달책방에서 네. 이거 댓글로 많이 언급을 해주시더라고요. 그 책을 비트코인 슈퍼사이클을 내주셨는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쓴 거는 한 2개월 되셨고 네. 출간된 지는 한 달 정도 됐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얼마나 투자 시장이 급변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또 이제 방송 멘탈이 전부다에서 그렇게 실시간으로 또 이슈가 큰 있을 때 짚어주시니까요. 또 강의도 있으시고 그렇죠. 꼭 네. 한번 보시고 찾아가셔가지고 들으신 다음에 더 큰 도움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끝으로 웅달책방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큰 기회가 다가오고 있는데요. 단순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기회를 놓치면 너무 아깝겠죠. 그래서 설사 기회를 놓친다 하더라도 내가 충분히 공부해보고 놓치면 억울하지가 않죠. 네. 네, 그런데 공부조차 안 해보고 준비조차 안 해보고 기회가 그냥 왔다가 가면 너무 억울하겠죠. 네. 네,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한 번쯤 정말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좀 진지하게 한번 공부하고 연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어떨까 그렇게 당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비트코인 슈퍼사이클의 신민철 작가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사이트 많이 나눠줘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